세상 모든 거는 알고 보면 다 돈 문제잖아요. 예, 사실 뭐 세계적으로 뭐 정치나 경제나 돌아가는 거 보면 결국엔 돈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느냐?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렇게 역사가 긴 학문은 아니에요. 예, 뭐 물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또 특히 이제 뭐 또 경제학의 시점하면 애덤 스미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경제학이기보다는 약간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이 없잖아 있다가 그게 출발이 되긴 한 건데, 그리고 이거는 자연과학은 아니고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물리학처럼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을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물리는 이제 입자 간의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경제는 각각의 입자 하나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법칙대로 꼭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 있지 않아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공부를 좀 해보려면, 제일 처음에 공부하려면 사실 지금 당장에 나와 있는 뭐 보통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뭐 일간지 보는 거죠. 네. 뭐 한국경제나 뭐 매일경제 이런 것들 보시는 건데, 특히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어딥니까? 예, 정경련이죠. 100% 정경련이죠. 그러면 이제 논조가 뭐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한쪽의 쪽의 입장은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뭐 매경도 그런 면에서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뭐 꼭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신문은 큰 맥락을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냥 단신들을 막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종이신문이 아니라 이제 최근엔 다 인터넷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을 달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중요한 것들은 뭐 지면에 크게 나올 것인데 인터넷은 꼭 그렇지만도 않죠. 그래서 더 어렵다. 뭐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차피 지금 단신 쏟아지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한국이 금리를 동결했다. 또 동결을 하고 동결한 이유를 뭐 이주호 총재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봐서는 뭐 그냥 의뢰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역사 공부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망 물어보셨잖아요.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참고할 건 과거밖에 없는 건데, 멀리 갈 건 없습니다. 뭐 다행히 경제학이 모호하긴 하나 역사가 짧아요. 역사가 짧고, 그리고 이제 경제학 책들이 굉장히 구식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교과서나 아니면 대학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7, 80년대 혹은 90년대까지 정도, 그 정도까지만 이해가 되고 최근에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90년대 정도까지는 뭐 책에 나와 있다 보니까 뭐 시중에 책을 참고하고,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뭐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제 질문이 포괄적일 수 있는데, 일단 뭐 경제나 뭐 자본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이제 이 사건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죠.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금융위기가 터지고, 잘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돼서 이제 경영위기가 아니라 이제 신용위기가 왔는데요. 원인은 뭐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트리거가 이제 그 방아쇠를 달린 게 이제 서브프라임이었는데, 사실 경고는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고, 누군가가 그냥 글에다가 블로그에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고가 있었거든요. 9월 15일 날 보도가 납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그 전에 이미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라는, 또 리먼 브러더스보다 좀 작긴 하지만 투자은행이 부도를 맞이해요. 그리고 그거를 본 연준이, 시장이 지금 서브프라임 버블 때문에 가려 있어서 그렇지 이제는 큰 디플레이션, 침체기가 올 거란 걸 알고 기준금리를 이례적으로 75bp, 0.75%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경제학자 다 필요 없다, 금융위기를 뭐 예방하지 못했으니 뭐 이렇게 한 건데, 엄밀히 말하면요, 소수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미 연준도 이 경고를 받아들였고 시장이 경고를 분명히 한 거예요. 기준금리라는 게 앨런 그리스폰 이후부터는 올리면은 0.25, 내리면 0.25 이런 식으로 수준을 좀 정했단 말이죠. 이걸 그 유명한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75라면 세 칸을 내린 거잖아요. 세 칸을 내렸다는 거는 이제는 인플레이션, 경기 과열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문제라는 거를 강하게 사인을 준 겁니다. 이거 뭐 경제학자가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그런데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죠. 경고를 하고 예측을 했는데 시장이 무시를 했어요. 물론 그럴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후창성 지진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유가가 잠깐 떨어지더니 다시 상승을 하면서 침체가 아니라 역시 과열이 문제가 되고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게 될 거라는 게 파다해지면서 그냥 묻혀가는 분위기가 되자마자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진 않습니다. 그냥 오지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뭐 그 경비 담당하는 그 간부가 또 거기 여직원에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막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작은 신호가 큰 신호가 오기 전에 분명히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경고를 무시한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뭡니까? 사실 우리나라 전 세계는 2000년 넘어서부터는 약간의 이제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2000년부터. 네, 2000년부터 그렇게 됐는데 사실 2000년 초반에는 IT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야후 이런 거 아시죠? 이제 그 닷컴 버블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새로운 기술 1년에 2억 남기는 회사가 뭐 시총이 2조가 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냥 회사 이름에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나라고 조선일보보다 디지털 조선일보가 더 잘 나가던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일단은 뭐 망했죠. 일단 망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 2004년부터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기준금리가 5%에서 1%로 내려오면서 저금리 시대가 일단 오거든요. 근데 거기 풀렸던 돈들이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시장, 브릭스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경기가 오히려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엄청 살아나기도 했죠. 겉보기에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2004년에 천을 뚫고 2000까지 쭉쭉 가는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 강남 아파트 3, 4억짜리가 12억을 가던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초반에는 IT 버블, 그리고 IT 버블의 붕괴로 인한 엄청난 유동성이 2003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면서 실제적으로는 침체기가 왔는데 거품이 끼어서 경기가 화랑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요거 이해되시죠? 예. 예, 실제보다 그러니까 약발로 간 거지.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약발로 간 건데 문제는 자 그러면 아무리 겉보기 좋아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려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죠. 그게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월급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나는 월급이 500만 원인데 다 내년에도 500만 원, 내년에도 500만 원일 것 같은데 내가 3억 주고 산 집이 지금 5억 한다, 6억 한다고 하면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돈 번 것 같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 집을 사면 그 자체로 돈을 벌어주고 그것 때문에 돈을 쉽게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버블이 낀 거죠. 이거를 이제 촉발시킨 게 서브프라임이었고 그리고 2008년에 이게 문제가 되고 터지고 나니까 실체가 드러난 거죠.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거품을 걷어내고 나니까 2000년부터는 사실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사실 노령화나 뭐 이런 게 이제는 그 저성장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 정책, 통화 정책,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이었다면 2008년 이후부터는 이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방어로 바뀝니다. 자, 71년에 니클슨 쇼크가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금에서 달러가 탈출하죠. 그전에는 금본위제였으니까. 그러면 금보다 금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게 돈을 찍을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우리 잘 기억나실 거예요. 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때 물가 안정이 목표였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시절이었고 자, 그런 게 거의 40년 가까이 지속이 되다가
이제는 경기 침체가 이제는 이제 저성장, 저금리 다 저자 붙어 있는 거에 익숙하시잖아요. 이렇게 된 지 사실 10년도 안 됐다. 이제 10년 정도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도 앞으로의 전망도 물어보셨지만 이제 이 침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거품이 심해서 실제 너무 거품이 꺼지면 문제가 되니까 거품을 안 끼게 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적당히 거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왜? 체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20대 때는 뭐 홍삼 이런 걸 먹었더니 막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더 힘들어. 너무 불끈불끈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안 챙겨 먹으니까 기력을 못 찾는 거지. 세계 경제가 침체라는 게 쉽게 말해 사람으로 좀 나이가 든 겁니다.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어야 겨우 이제 사람 고시를 하게 됐다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갑자기 왔어요. 디플레이션이 갑자기 왔고 2008년에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던 디플레이션이 이제 와가지고 금융위기가 왔으면 이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제가 뭐 강의 공지나 이런 데에다가 자주 쓰는 말인데 사실 뭐 위기든 기회든 그 뒤에 가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변화가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40년간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다가 최근 10년간은 디플레이션하고 싸우고 있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변화입니다. 근데 변화를 잘 적응한다면 기회가 될 것이고 적응을 못하거나 인지조차 못한다면 위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계절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자, 일단 이 프로세스를 잘 이해를 한다면 거기서 분명히 기회를 잡을 겁니다. 자, 경기 침체가 터져서 일단 주가로 급락을 하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뭐 주가가 안 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손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자, 주요 경제 주체, 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4대 변수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그냥 이머징까지 같이 치겠습니다. 얘들을 세트로. 중국하고 이머징을.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탈출하나? 자, 여기서 해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륙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해요. 네, 보시면은, 자, 미국을 한번 보겠죠. 근데 사실 미국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 일단 기축통화국이고, 큰 경제 국가지만, 큰 경제를 갖고 있는데 한 국가잖아요. 연방정부가 있어. 이유는 꽤 크지만 각각의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민주주의라 다 하나하나 다 해야 되죠. 피곤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은 미국보다 느릴 수밖에 없었는데, 자, 미국을 보면 일단 중앙은행은 간단하게 양적 완화를 발표합니다. 뭐 간단하게는 말을 쓰기가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양적 완화라는 게 뭐예요? 네, 돈을 찍는 건데 왜 이름이 양적 완화겠습니까? 자, 이 개념 정리를 하나 하고 들어가면, 자, 원래 중앙은행은 돈을 찍을 수 있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부터. 양적 완화라는 게 나오기 전부터. 그런데, 그래서 중앙은행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그 역할. 네, 통화량을 관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정책금리, 소위 말하는 기준금리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면서, 예, 이거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그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보통 단기채를 사고 팔면서 합니다. 예. 시중에 돈을 풀려면 단기채, 짧은 거 있죠. 일주일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담보로 그 일주일짜리 뭐 1억 달러짜리 채권을 사고 1억 달러를 시장에 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기채를 사고 팔면서 그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아무거나 담보로 인정해서 그 중앙은행이 찍은 돈을 사버리면 통화 가치가 급락하겠죠. 이것저것 다 그냥 요것도 뭐 담보 잡아서 돈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는 근본이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화폐잖아요. 신용화폐. 그러면은 화폐를 발행하는 담보의 신용이 높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가 7일짜리 채권을 산다. 그럼 7일 안에 망하는 위험밖에 없죠. 뭐 거의 금과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이겠죠. 그렇죠? 미국이 영원하지 않더라도 일주일 안에 망하진 않을 것 같다. 혹은 1년 안에 안 망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담보가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우량 담보를 가지고 이제 돈을 찍으니까 화폐 가치가 급락하진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리에는 국채에는 단기도 있지만 뭐 2년, 5년, 10년, 30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를 잡았던 게 2년 이하의 만기 2년 이하의 단기채만 됐다면 단기채는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요것만 잡고 돈을 찍으니까 시원하게 돈을 못 쏘는 거죠. 그래서 10년까지 이제 장기채까지 살 수 있도록 담보의 양을 완화시켰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채권이 아니라 주식이나 다른 것까지 산다면 그건 담보의 질이 바뀐 거죠. 그럼 질적 완화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양적, 질적 완화를 다 했죠. 주식을 ETF를 직명이 파니까. ETF라고 하면 그 ETF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치면 코스피 200이다. 이건 채권이 아니라 주식을 담보로 돈을 찍는 거죠. 담보가 훨씬 위험한 거잖아요. 채권은 나라 망하는 거 외에는 위험이 없어요. 근데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데 미국도 따지고 보면 조금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중앙은행이 찍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채권의 양을 확 늘려버렸다. 이게 이제 양적 완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8천억 달러를 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미 국채를 사가지고 시장에 돈을 뿌리겠다. 중앙은행이 선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금융위기라는 건 은행들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긴급 유동성을 공급받게 됐으니까 조금 안전해진데다가 문제는 AIG라든지 뭐 많은 이제 부실 기업들 있죠. 잘못돼가지고 부실 기업들을 우리로 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구제를 합니다. 그게 타프라고 합니다. 이거는 7천억 달러 규모인데 거의 보면 1차 양적 완화하고 비슷한 규모. 이거는 양적 완화는 돈을 찍어서 한 거고 얘는 국가 세금을 동원한 겁니다. 왜? 재무부가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대우조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적 자금 이런 거 얘기 나오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합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천억 달러 중에서 절반 정도가 AIG 구제에 들어가요. AIG가 부실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 AIG 아시죠? 보험회사죠? 네, 보험회사인데 얘가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에는요, 우리도 그렇지만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다 민간 보험사들이 하죠. 그 보험사가 날아가면 나의 퇴직금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혹은 못 받을 수 있겠다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돈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겠죠. 그럼 경기가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라도 이걸 살리자라고 생각했던 게 벤버냉키였고요. 그거를 이제 부시한테, 당신은 부시였죠? 부시한테 설명을 하고, 부시는 원래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신자유주의잖아요. 신자유주의가 뭐예요? 시장이 다 맡기는 거죠. AIG가 잘못됐으면 AIG는 망하도록 도태되도록 놔두고 AIG2가 나와가지고 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가는 게 소위 말하는 창조적 파괴고 그게 이제 시장 만능주의인데 국가가 재정을 들여서 병신된 기업을 살린다? 이거는 부시나 공화당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거 안 하면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사인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의 4천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유화 사건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자본주의의 본토 미국에서 가장 공산주의다운 결정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자들은 다 민영하자 그러죠. 근데 이제 거꾸로 된 거지.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나라가 인수를 해서 삼성건강보험을 만들어 버리는 거랑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이제 얘기했던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된 건데 일단 그렇게 돼서 살려냈습니다. 살려냈고 이게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우리는 서브프라임만 알죠. 서브프라임 외에 은행이 서브프라임 때문에 무너지면 은행 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때문에 누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빚이 서브프라임에 있겠냐는 거죠. 알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도 있고 차를 샀는데 자동차 할부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이 서브프라임을 안 했던 은행들도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중앙은행이 그냥 국채하고 똑같이 쳐주겠다. 질적 완화를 한 거죠. 네, 질적 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찍은 돈으로 이거 액면가 그대로 사주겠다고 하니 은행은 부실해지더라도 상관없죠. 담보가 부실하다 하더라도 찍힌 가격 그대로 연준이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돼서 일단 주가 하락이 멈춥니다. 이제 더 이상 겁먹을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안다면 이때 조금 머리 좋거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미국 주식 사야죠. 더 이상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서브프라임이라는 거대 부실이 터졌는데 그 부실을 커트를 쳐냈고 그리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걸 연준하고 재무부가 막았잖아요. 그리고 은행의 가장 큰 위험이 뭡니까? 뱅크런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실시합니다. 예금, 우리도 예금자 보호제도 있죠. 그 5천만 원까지죠. 무제한으로 갑니다. 내가 예금을 10억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은행이 망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망했으면 중앙은행으로 와라. 우리가 돈 찍어서라도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은행들 그러면 그래 농협은 망할 수 있어도 한국은행이 망하진 않겠지. 한국은행 헌법기관이죠. 미국은 어쨌든 민간기관이긴 하지만 그러면 나라가 망한 거니까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나의 예금은 살아남겠구나. 그렇게 되면 굳이 나의 예금을 찾아서 집에 현금으로 쟁여놓을 필요가 없겠죠. 뱅크런이 방지됩니다. 그게 미국만 했겠습니까? 17개 선진국들이 다 발표해요. 미국이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예. 덴마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쳐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그 사이에 서브프라임이 지금 재무부가 한 건 뭐겠습니까? 타프가 한 거는 부실화돼서 AIG나 뭐 이런 회사들이 부실화돼서 다른 쪽으로 경기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을 만한 일을 차단한 거고 그리고 여기 타프는 중앙은행이 한 거는 서브프라임 부도자가 다른 연쇄 부도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막아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뉴스가 예금자 무제한 보호가 나온 뉴스가 나온 날이 저점입니다. 더 이상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음 해 2009년 3월 14일, 18일 이때 1차 양적 완화가 뉴욕 연준이 같이 출발하거든요.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글로벌 증시는 껑충 뛰기 시작하고 2009년에는 2008년 떨어진 속도만큼 회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우 기준으로 6,800선을 위협하던 다우존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만을 넘었죠. 3배가 넘게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좀 이해한다면 이게 엄청난 고급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연합뉴스에도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재무부가 이게 부실자산 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7천억 규모라고 하고 3,850억 달러 정도는 AIG 구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뉴스에도 다 번역 기사로 다 나왔어요. 놀라운 찌라시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네이버만 할 수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조금만 더 간다면 연합 인포맥스라든지 한글로 된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요 맥락을 이해한다면 이제는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알잖아요. 그럼 왜 떨어졌는지 알면은 뭐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뭐가 해결이 되면 반등이 나오겠구나 하는 걸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슥 질러주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거를 보고 그 글로벌 매크로라고 하는데요. 왜 이러지? 이건 굉장히 상식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가 막 움직이고 하는 거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에다가 큰 흐름에다가 묻어두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이런 뉴스가 하루에 몇 개씩 쏟아지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내가 이것만 알았으면 정말 쉽게 돈 벌었겠구나 하는데 막상 그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주가는 반등이 돼서 돌아오고 다 돌아오기 하는데 그때 최대 유행어가 뭐예요? 네. 카페 뭐지? 미네르바요? 미네르바. 네.
미네르바는 이제 미국 뭐 실업률 없어서 실업률이 크죠. 실업률 큽니다. 주식으로 놓고 치면요, 닷컴 버블 붕괴 때가 주식은 더 많이 붕괴됐어요. 예.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하면 2001년이 지금보다 더 비쌌거든요. 미국 주식이. 지금 이제 거기 거의 근접하고는 있는데 미네르바 그냥 간단하게 코스피 500 간다. 근데 저는 뭐 질문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위 말하는 비관론자들 있죠. 비관론자들하고 친해지면 돈 벌 일은 없습니다. 시장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장에서 돈을 벌어요? 그냥 지적 유희, 재밌는 건 줘야. 그리고 그때 미네르바가 떴던 이유, 그리고 미네르바가 조금 본의 아니게 오바를 했던 이유는 그때 이명박 정부가 헛발질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와서 왜 이게 병신짓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되게 그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 그때만 하더라도 저랑 동생만 하더라도 뭔가 이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우리 만수 형님이 한 게 뭐예요? 고환율 정책 썼잖아요. 얼마 전에 그 정규재 TV에서 박근혜 인터뷰했던 정규재 그 아저씨도 그때 초반에 백분 토론 이런 거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고의적으로 저환율을 써, 그때 한 평균 920원이었거든. 저환율을 써가지고 그 쉽게 말해서 원화가 강하니까 외국에다가 이제 애들 조기 유학 보내고 갈매기 아빠를 아빠를 양산해서 그 아빠들을 노무현 때문에 자살했다 뭐 이런 어이없는 소리도 하고 했던 건데 그러면서 옹호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고환율을 써야 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얼마나 그때 안 맞았던 게 자 설명이 이어지면 그때 2010년쯤에는 우리나라에서 미네르바 뭐 이런 게 좀 말이 많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명박이라는 어이없는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명박이 성공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그때만 해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외국까지 못 봤는데요. 외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2009년에 양적 완화를 시행해가지고 다시 주가가 리바운딩을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100년 만에 오는 경제 위기를 겪은 지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해결된 게 없다. 찍은 돈으로 간 거기 때문에 결국 꺼질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가들이 올라오고 할 거니까 다시 그러니까 예전 생각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제가 2008년 3월 말씀드렸죠. 그때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기준금리를 쭉 뺐는데 유가는 올라가고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식료품 가격이 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물가에 들썩들썩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당연히 금리 올리겠지. 그럼 금리 올리면 주가는 빠질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2009년, 2010년에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오로지 양적 완화라는 그냥 찍은 돈만으로 온 허상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돈 가치가 급락을 해가지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건데 지금 돌아온 거는 찍은 돈에 온 유동성 효과일 뿐이지 경기는 망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다 죽을 거다. 그래서 더블딥 얘기 나와요. 더블딥. 한창 그 뉴욕 교수 갑자기 생긴 건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루빈이죠. 루빈이 그 아저씨 참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말은 그러니까 닥터 둠이라고 하죠. 그래서 루비니 박사가 언론에 많이 나오면 주가를 사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 루비니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럼 루비니 그 아저씨는 맨날 망한다고 해놓고는 자기는 90억짜리 빌라를 대출받아서 사죠. 그래서 떼돈 놉니다. 머리 좋은 친구죠. 자기 말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뉴욕대 교수가 70억짜리 그 중에 대출이 50억인가 받았다 그러는데 그 이자 내면 그냥 월급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몰빵한 거잖아요. 망한다는 아저씨가 어떻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다가 근데 그게 한 200억 넘게 갔다는 얘기 그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비관론자 꽤 있죠. 그래도 늘 망한다는 아저씨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돈도 못 벌어요. 로빈이는 그래도 망한다고 하면서 언론의 주목도 받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아무튼 약간 그런 생각도 없잖아 해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더블 딥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곧 다시 고꾸라질 거다. 이거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은 고양이도 저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한번 쿵 이렇게 리바운딩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요때 엄청 많이 팔았어요, 사람들이. 다시 뭐 마지막 탈출구다라고 했는데 더블 딥 왔나요? 엄청난 시장이 왔죠, 사실. 3배가 갔다니까요. 미국이라는 가장 큰 세계에서 산업지수라는 가장 큰 지수가 3배를 간다는 게 우리로 치면은 우리 그때 막 1000 와리까리 했죠. 지금 코스피 3, 4천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다못해 인덱스 펀드만 했더라도 지금 돈 좀 만졌겠죠. 그죠? 참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는 경제를 배우려면 확실하게 배우던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설픈 사람, 선무당이 사람 잡는 데는 요만한 곳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옛날 거 배우신 분들이 확신에 차서 계속 틀리죠. 그냥 막 찍을 거면 반반이잖아요. 한 번은 맞아야 되는데 계속 안 맞는 데는 뭔가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 그러면 2010년에는 다 그냥 더블 딥이니 뭐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2010년, 2011년에 그때 중동의 붐, 제스민 혁명이 일어났죠. 네.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일본에서 동인도 대지는 엄청나게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뭔가 투자하기는 정말 최악의 시기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만큼 좋았던 때는 없죠. 지나와서 보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상 굴러가는 걸 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강한 믿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믿음이 있어야 이런저런, 지금 지나와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데 막상 그때 가서 뉴스 보면 쉽지 않다니까요. 가장 쉬운 거 2010년에 다시 보기 가가지고 한 뉴스데스크 날 주요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와, 이거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네, 재밌는 거긴 한데, 자, 그때 2010년이 대반전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위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인 정책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잠깐 주식이 올라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다들 금리는 다시 올라갈 것이고 양적 완화 때문에 물가가 그때는 반대로 혼자 뭐였습니까? 양적 완화는 돈을 찍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가 돌아오는 건 아니고, 그런데 돈을 찍었기 때문에 물가 떨어지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크게 오면 금리는 올려야 되고, 그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는 최악의 결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니얼 퍼거슨 쪽의 전통적인 영국 쪽 생각이었고, 무슨 소리냐, 안 되면 헬기에서라 돈을 찍어야지, 될 때까지 돈을 찍어야지 했던 게 이제 폴 크루그먼이었는데, 결국엔 니얼 퍼거슨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인정을 했죠. 미국은 독특한 나라다.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하면 망하겠지만 미국은 안 망하네. 뭐 이런 거였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유명한 그 대담입니다. 자, 그러면 2010년 이때는 더 갈 것인가, 이제는 다시 무너질 거니까 팽배했는데, 사실 인터넷 가면 이쪽이 훨씬 많았죠. 원래 비관론이 더 좀 구체적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 기반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워낙 허술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다 망할 것 같거든요. 일하는 거 보면은 망할 것 같으니까 이거 맞는데,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미국은 이제는 시장이 전부 다 금리를 올릴 거라고 몸을 움츠기 시작해요. 더 이상은 돈 못 찍는다.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주 피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때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2008년으로 잠깐 2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유럽을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은 돈을 찍어서 어떻게든 위기를 막았어요. 유럽은 돈을 안 찍었죠. 근데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려왔죠. 국채 발행한 거예요. 빌려서 막았는데, 문제는 빌렸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찍으면 돈의 가치가 찍은 만큼 날아갈 것이고 물가 상승이 오고, 돈을 빌렸으면 빌린 걸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은 재밌게도 독일 같은 굉장한 제조업 초강국도 있는 반면에 그리스 같은 어이없는 관광국가도 있잖아요. 급하니까 일단 다 빌렸는데 갚으려고 보니까 월급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못 갚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처음으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남부 유럽 국가들이 이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유럽 ECB, 유럽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이 망하는 건 그리스가 망하는 게 아니라 유로화가 망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유로화 채권을 빌린 거거든요. 그 유로화 채권을 샀는데 얘가 배를 째면 그냥 어찌됐건 유로화 전체가 신용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주 피곤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남부 유럽 국가들한테 유로화를 좀 찍어줘야겠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은 이제 안 찍고 올릴 거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찍을 것 같으면 달러화 대비 유로화가 너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 금리를 낮추면 환율 어떻게 되겠어요? 치솟겠죠. 그럼 유럽에선 찍은 돈이 높은 이자를 받아먹으려 대서양을 건너서 다 미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유로 환율만 떨어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들어와 있는 돈들도 다 나가버리. 피곤한 거죠. 그래서 2010년 잭슨홀 컨퍼런스라고 이제 늘 주요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한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미국도 고민한 겁니다. 시장이 가려면 벤 버냉키가 머리가 좋은 게 하다못해 이제 그런 거 있죠. 남편들이 와이프를 챙긴다거나 여친의 기념일을 챙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나가지고 욕먹고 사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전에 미리 돈질을 하는 겁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뭐가 크겠습니까? 말하기 전에 사주는 게 낫죠. 욕먹고 사주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2차 양적 완화를 발표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달러 가치가 양적 완화 한 번 했는데 그때는 뭐 위기가 있었다 치고 또 하면은 이제는 달러가 개판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달러의 몰락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던 시기인데 때마침 달러를 빼면 가장 큰 데가 유로잖아요. 유로도 돈 찍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둘이 같이 찍으면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럼 달러의 주인 그대로 있죠. 서로 환율이란 건 비교하는 거니까 나도 찍고 너도 찍으면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앙상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2차 양적 완화를 때려가지고 오히려 강달러로 이제 금리를 올릴 거라는 강달러를 약달러로 확 돌려버려요. 시장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 거죠. 그러면서 유로존은 돈을 엘트로랑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더 빌려와가지고 남부 유럽을 좀 구제하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던. 그래서 그게 국제 공조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식이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을까봐 이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선물을 주니까 너무 깊은 거죠.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진짜 초대형 시장이 온 거죠. 그리고 2010년 초반에 연두교서에서 오바마가 지금 트럼프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그렇지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언하죠. 왜? 미국이 제조업이 없으니까 금융위기가 오니까 힘들더라. 제조업이 좀 있어야겠다. 그럼 제조업을 키우려면 달러가 강한 게 좋아요? 약한 게 좋아요? 약하게 좋죠. 다 아구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투자를 더 늘려야 되겠죠. 2009년에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더 이제 가야지. 왜? 우려가 불식됐잖아요. 금리 인상할 거라는. 자, 그때부터 미국이 날아가고 그 다음 것들이 이제 따라가는 구조가 된 건데요. 그러면 최근 시장에 보면 문제는 이제 미국이 다 아시다시피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3차 양적 완화, 그리고 3.5. 3차 양적 완화는 두 번 있었죠. 처음에 얼마를 했다가 3.5 세대는 뭐였냐면 얼마가 될 때까지 뭐 더 찍겠다.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될 때까지라고 해서 한 달에 850억 달러 뭐 이렇게 찍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테이퍼링이 돼서 이제 끝났는데, 자, 그러면 미국은 이제 양적 완화는 멈췄어요.
예, 갑자기 확 지나가긴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많이 돌아왔죠. 일단 경기는 아직 2007년 이전보다는 영 못하지만 주가나 주요 지표들 특히 실업률은 뭐 거의 아름다운 수준까지. 우리나라 실업률은 아무도 안 믿죠, 그죠? 우리나라 실업률은 늘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왜 이렇게 어이없냐면 박정희 때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빌려주는 사람이 계산해 볼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뭘 믿고 빌려주나 했더니 그럼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서 세금을 걷어서 갚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업률이 높으면 돈을 안 빌려줄까 봐 실업률이 그냥 정말 안 나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자기 가오 잡을 게 아니라 돈 빌려올 때 우리나라 실업률이 세상에 5%밖에 안 되니까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갚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이게 틀렸다는 건 다 알아요. 지금 실업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엄마가 편의점 하는데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가서 도와줘도 실업자로 안 잡히잖아요. 거기 나온 실업률은 실업자 오브 실업자예요. 진짜 일주일에 1시간도 일을 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퓨어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왜 안 바꿀까? 만약에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나 때 바꿨어요. 5%에 15%가 됐어. 그럼 언론에 가 졸라게 물어뜯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노무현 때 그걸 했다.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맞춰. 그때 실질적으로 한 10% 나왔다. 그럼 조중동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여정부 때 실업률이 급등하여 라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느 정권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대로 아무도 안 믿지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정권 바뀔 때 따로 하든지 개헌할 때 따로 하든지 해야지. 아무튼 그거는 세상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된 건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죠. 미국은 데이터 보고 결정하는 게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틀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하나 잘 만들면 그 데이터를 만드는데 라이센스를 많이 줘서 큰 돈 벌어요. 지금 다우존스라는 기업 아시죠? 다우가 그 지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우 지수 다 라이센스 주고 쓰는 겁니다.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냥 30개 회사를 해가지고 나누기 30을 했어. 이게 무슨 지수야. 근데 그걸로 어마어마한 로열티를 받는 거죠. 지적재산권 아닙니까 이거. 다 돈 주고 쓰는 거예요. 다 돈 주고 쓰는 겁니다. 돈 안 주려면 뭐 지연시세 이런 걸 봐야 되고 막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실업률 얘기하다가 실업률도 다 돌아오고 좀 아주 괜찮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실업률은 좋은데 낮아서 좋은데 좋은 직장 그건 구려졌다. 그거야 시대 흐름이라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죠. 꼭 그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는 그런 걸 감안해도 미국 실업률은 못 따라오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지금 독일이나 이 정도 되는 나라들만 좀 버티고 있죠. 뭐 그렇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국은 어찌됐건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위기 회복에서 이제 확장적으로 가고 있는 게 미국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굳이 돈을 더 찍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유럽하고 일본이 미국이 하는 걸 보니까 저게 답인 것 같아. 그래서 뒤늦게 따라합니다. 일본 아베노미스 1차 때리면서 달러당 127엔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기 맥북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전 세계 똑같잖아요. 그걸 일본에서 사면 30% 할인. 달러당 100엔이었다가 달러당 127엔이면 27% 할인이죠. 그죠?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저기 부산에서 대마도 가는 왕복이 6만 원도 안 하거든요. 그럼 대마도 호텔에다가 배송을 시켜요. 일본 앱스토어에서. 그러면 대마도 가서 호텔에서 수령하고 우동 한 그릇 먹고 구경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고급형이 한 300 몇십만 원 하는데 30%면 거의 돈 100만 원 싼 거잖아요. 그럼 공짜로 일본 여행하고도 돈이 남아. 하나 차이가 있다면 여기 한글 자판이 없다는 건데 한글 자판 없어도 다 타자 치잖아요. 그리고 일본판도 다 AS 됩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그게 이제 2차 아베노믹스였죠.
그러면 유럽도 찍고 일본도 찍고 닐리리아가 됐네. 야, 역시 근데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어디겠습니까? 돈을 찍을 수 있는 나라는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한다. 한때 작년 4.13 총선 때 한국형 양적 완화 얘기 나왔는데 지금도 유승민 대표가 그런 얘기도 살짝 하더라고요. 한국이 일본, 미국, 유럽 같이 양적 완화를 한다. 환율 어떻게 되겠습니까? 5천 원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뭘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부터가 다 달러로 환전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소위 말하는 이머징 국가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깎으려면 마진에서 포기를 해야 되죠. 근데 쟤네들은 돈 찍어서 환율 높여버리면 앉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중국에 있는데 현대차보다 캠리가 더 싼 거예요. 소나타보다. 표면가는 소나타가 3,000이고 캠리가 3,500인데 딜러가 30%까지 할인해 주는 거예요. 이 가격 자체는 잘 안 바꾸는데 환율을 보고 딜러들한테 마진을 주잖아요. 그럼 딜러들이 좀 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차량이 현대차보다 더 싸. 그러면 솔직히 말해 어떤 걸 사겠어요? 제네시스 사시겠어요? 렉서스 사시겠어요? 렉서스가 낫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야 뭐 제네시스라고 해가지고 잘 하고 있지만 걔도 이제 일본 국가 브랜드의 차이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아우디도 대박 났지. 유로화가 어떻게 됐어요? 유로화가 달러 대비 박살이 났잖아. 아주 미국 찍을 때는 돈을 빌려오다가 미국이 안 찍을 때는 돈을 찍기 시작했잖아요. 왜? 늦게 배운 도둑질은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그게 2018년 7월이거든요. 그 결정난 게 2018년 7월이고 실제 시행된 게 2015년 3월이에요. 그때부터 유로화는 개 박살이 납니다. 원래 달러당 1유로당 1.4였던 게 지금 1.06까지 떨어져요. 30% 날아간 거지. 그죠? 일본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아우디가 8천만 원 하던 게 달러로 사면 30% 할인이니까 5,600이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일본 차가 사실 잘 없어요. 아예 싼 걸 사든지 아니면 완전 비싼 걸 사든지. 왜? 독일 차도 싸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위안화가 절상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우디가 점점 싸지는 거야. 그래서 중국 가면 폭스바겐 차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 그냥 우리나라 현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물론 공장이 또 거기 있죠. 현대자동차도 북경이 있지 않습니까? BMW는 저 신양 쪽에 있고 다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되다 보니 이머징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슬픈 게 일본하고 우리가 파는 게 산업 경합도가 84%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파는 거하고 일본이 수출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84%고요. 그 중에 1%라도 싸면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치명적 경쟁 상태에 놓인 게 56%에 달합니다. 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S51이 있고 FK 주유소가 있어요. 둘 다 할인되는 신용카드를 내가 갖고 있어. 자, 1,510원, 1,505원. 바로 이쪽으로 가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치명적인 경합도라고 보거든요. 가격 1원에도 움직일 만한. 그러니까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치고 나니까 우린 죽고 싶은 거지. 답이 없어요. 마진을 포기하든가 손해보면서 팔든가.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 기술력으로 따라잡는다? 쉽지 않죠. 그거는 이제 TV나 뭐 폰에서나 가능한 얘기고요. 다른 수출품에서 일제로 우리가 기술력으로 이긴다?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페달 사는데 한국산을 더 비싸게 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만 그렇겠어요? 이머징들이 다 힘든 겁니다. 이머징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너무 간단했어요. 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언제 돈을 지르면 되는지를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어디다가 지를 거냐. 물론 미국에만 받아놔도 되지만 쉽게 말해서 돈을 찍을 수 있는 국가에다 투자하면 간단한 거였습니다. 네.
그게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화폐 전쟁, 환율 전쟁 아니겠습니까? 물건 경쟁이 아니라 가격 경쟁하는 거죠. 출혈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찍을 수 없는 데서 팔아서 돈을 찍을 수 있는 나라를 사면 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그 이머징 시장도 근데 세상에 어떻게 선진국만 잘 된다고 세계 경제가 돌아가진 않죠.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예전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어요? 미국이 완전 잘 나갑니다. 미국이 짱 먹고 있었죠. 세계 시장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세계 시장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미국 애들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국가는 달러를 찍는다지만 미국 국민이 집에서 달러를 찍진 않잖아요. 걔들도 월급 받아서 돈을 쓴단 말이죠. 그 돈이 어디 나왔냐? 서브프라임이죠. 요걸로 전 세계 뭐 중국의 거 수출, 뭐 우리나라 거 다 수출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유럽도 수출하고 일본도 수출하는데 거기에다가 중간재도 수출하고 막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도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머징 시장으로도 수출 많이 하죠. 현대차도 이제 미국 이런 데도 있지만 뭐 인도나 이런 데 많이 하죠.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2008년에 이게 이렇게 써주니까 안 돼. 빚이 터졌어. 그럼 미국이 예전처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 누군가는 사줘야 이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사주는 큰형님이 갑자기 철푸덕 쓰러지니까. 얘들도 그럼 유로존이나 뭐 EU가 그 일본이 받아줘야 되는데 얘가 사줄 생각을 안 하고 돈을 찍어가지고 오히려 환율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안 팔려 얘네들은 수입해주다가 오히려 지금 더 팔려고 안달이야.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걸 또 2009년부터 중국이 과도한 투자를 하면 중국이 좀 흡수를 해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9년에 코스피가 빠르게 올라가는데 중국이 질러주니까 바로 옆에 또 우리가 기회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때 부동산 값이 그렇게 안 무너졌던 건 미국처럼 100% 대출이 안 됐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리고 빨리 살아났던 건 중국이 갑자기 그냥 미국에 가다가 이제는 자기가 좀 나서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그때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았죠. 뭐 포스코 이런 거 갔는데 지금 중국의 고민은 뭡니까? 그때 너무 많이 질러놨다는 거죠. 과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일단 막 도로 깔고 공장 짓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공장들을 놀릴 수가 없잖아요. 갖다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려. 사는 사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박살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포스코, 우리나라 조선업 다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냥 거의 뭐 헐값에 저런 식이 과잉 생산이 너무 심하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 흐름만 이해하면 돼요. 사실은 물론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크게 네 개죠. 미국, 유럽하고 일본은 같이 묶으면 됩니다. 미국 하나 보고 유럽,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머징 마켓 이 네 가지 상수만 보면 돼요. 우리는 중국하고 똑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거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환도 똑같이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옛날에는 환율의 자정효과라고 해가지고 자, 미국이 있다가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대비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좀 충격을 받아. 근데 결국에는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1,200원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출에서 유리한 면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충격을 상쇄하고 오히려 더 잘 나가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IMF 때 나라는 망했지만 환율은 2,000을 가면서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1,000원에 계속 붙어 있었다? 회복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환율의 자정효과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안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유럽하고 일본이 끼어들어가지고 미국이 달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에 덕보는 걸 얘네들이 훔쳐갔죠.
이해되십니까? 달러는 올렸는데 얘네들은 계속 찍잖아. 그럼 얘네들이 환율이 슉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환율이 뭐 1,000원에서 1,100원이 돼서 10%의 가격 경쟁률이 확보됐는데 일본은 20% 확보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마이너스 10%죠.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시장은 안 좋아.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이렇게 누워있는 게 이해되시죠? 이 상황을 우리가 깰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돈을 찍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야.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얘네들이 같이 가주면 좋아요. 그죠? 같이 가주면 이게 다시 돌아나가잖아. 그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달러는 올라가고 얘는 계속 내려가. 이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양적 완화나 시장 완화적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달러 올린다고 하고 있죠. 우리한테 부담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 2013년 이후로 시장은 글로벌 시장은 너무 간단해요. 자,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3차까지 시행하면서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해서 이제는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FOMC에서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돈 찍을 거냐? 라고 했더니 버냉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뻔한 말을 한 거죠. 뭐 경기가 살아나면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죠. 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처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중앙은행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겁이 나. 아, 그럼 미국이 이제 더 금리를 올리면 달러는 강해지는데 유로하고 엔화는 여전히 약해. 그럼 우리는 망하게 생겼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머징 시장이 박살납니다. 이머징 시장이 박살이 나요. 이게 2013년 5월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합니다. 긴축 발작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넘어갔겠어요? 금리 인상을 연기했죠. 금리 인상 할 것 같아서 난리가 났으니까 금리 인상 연기하니까 다시 알아온다고진 겁니다. 근데 계속 연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앨런 의장이에요. 자, 하도 이제 연기를 자주 해줬더니 시장이 영원히 안 올릴 줄 알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2014년 7월에 의회 연설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잊고 있었던 금리 인상을 할 때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그 미국 금리 인상 압박이라는 악몽이 다시 깨어났는데 이때 역시 그 비가 올 때는 왜 억수로 온다 그러죠.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요때 바로 옆 동네 대서양 건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유로존도 돈을 빌려오지 않고 미국식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유럽은 뭘 했습니까? 돈을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하면 뭐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30년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좀 부담을 줄여줬는데 양적 완화는 갚을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잖아요. 찍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유로화보다 앞으로 유로화의 가치는 급락하겠죠. 자, 유로화 가치입니다. 이 말 나오자마자 쫙 빠지죠. 자, 요때가 1.4 막 넘어가는 데인데 지금 1.08인데 지금 1. 요 정도 와 있어요. 자, 얼마가 빠진 겁니까? 유로화가 30% 가까이 빠진 거죠. 그럼 이것만으로 상대편에 있는 달러는 30%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지. 자, 달러는 딱 그냥 뒤집어 놓은 것 같죠? 달러는 이때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는 세상 모든 걸 살 수 있는 기축통화, 국제통화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자, 유가 한번 보시죠. 유가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때 147이었는데요. 200 간다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200은커녕 26을 갔죠. 그렇게 되면 자, 산유국 중에 이머징이 많습니까? 뭐 어디가 많습니까? 대부분 이머징, 중동, 뭐 멕시코, 러시아 다 이머징이죠. 그러면 이머징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아시아 쪽의 이머징은 다 수출 주도죠. 중국, 한국, 대만, 블라블라. 근데 다른 이머징들은 뭐 중동,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는 자원 부국이죠. 근데 이머징 절반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아니, 기름 장사하는데 기름값이 이게 날아가면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넘나드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골든만삭스 뭐 이런 겁니다. 어떤 돈이든 빌릴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달러는 앞으로 강해진다고 했으니까 달러를 빌려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수익 나도 달러가 강해져 버리면 그만큼 꼬라먹는 거니까. 그럼 어느 걸로 빌려야겠어요? 돈을 계속 찍고, 이제 돈을 찍기 시작하는 유로화나 엔화를 빌려가지고, 상대 쪽에다 투자를 해야겠지. 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머징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근데 유가가 박살나. 얘가 돈을 못 벌 것 같잖아요? 그럼 팔고 돌아옵니다. 그죠? 그럼 이머징 시장은 자본 유출 때문에 중립한이 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 중간재세에 실려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나갔던 돈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게 유로화 약세, 엔화 약세였다가 유로화 강세, 엔화 강세로 바뀌어요. 환류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수출이 잘 되다가 갑자기 그 환율 덕에 수출 잘 되다가 환율이 돌아와 버린 거 수출 또 안 되고 얘는 망했잖아. 얘가 사주질 않아요. 미국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얘도 망한 거야. 결국엔. 그죠? 그럼 미국 혼자 남아있잖아요. 얘 혼자서 뭐 할 거예요? 그래 자기도 죽는 거지. 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던 거야. 야,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골로 가는 프로세스니까 뭔가 답을 좀 찾아야 된다. 이게 뭐였냐면,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금리 인상 때문이니까 또 연기를 해주죠. 2014년 7월에 얘기하지만 실제 금리 올리는 건 1년 2개월 후. 그죠? 1년 2개월이 아니라 1년 5개월 후네. 2015년 12월에 올리잖아요. 그 사이에 좀 돌아왔다가. 근데 또 8월 달에 또 놀라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2015년 8월에 중국 5,100 가다가 막 2,600가 떨어지고 똑같은 프로세스입니다. 똑같은 프로세스. 중국 얘기는 기회 되면 조금 이따 다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2015년에 12월에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 그때 내년은 2016년이겠죠. 그래서 2016년에 4번 올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골로 가는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4번 올리면 한 번에 0.25라고 했잖아요. 4번 올리면 와, 1년에 1%가 올라가겠네. 죽겠구만. 그렇게 돼서 작년 1월, 2월에 전 세계적으로 주가 급락이 옵니다. 이 프로세스가 다시 한번 작동한 거죠.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미국까지 나가니까 2월 10일 날 옐런 의장이 또 이제 의회 연설에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때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를 고려하겠다. 이게 국제 상황을 보겠다 이 말이죠. 미국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렸더니 이머징부터 먼저 죽고 이 부메랑이 유로존 일본을 강타한 다음에 이게 돌아서 자기한테까지 오니까 세계 상황을 보고하면서 하겠다라고 했던 게 2016년 2월 10일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보고 저희 고객들한테 다음 날인 2월 11일 날 이제는 패닉이 올 때가 아니다.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국제 공조가 나올 거라고 저희 고객들한테 레터를 보냈는데요. 그게 이날입니다. 다음 날 코스닥에서 서킷 브레이크 한번 걸리고 그게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게 최저점이 됐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자,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다른 선진 통화하고 이격이 생기면 그것이 이머징을 강타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약하게 해준다면 혹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약하게만 해준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기 때문에 4번 한다고 해서 겁먹고 쓰러졌던 세계 경제가 4번을 못 하겠다고 그냥 세계 상황을 봐가면서 후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이 가장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월 12일에 전 세계 지수가 2월 12일이 대바닥입니다. 오일도 여기 보시면 26달러 같은 게 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야 좋은 거죠. 2월 10일 요때쯤에 그 이후로 더 이상 근데 트럼프 이후로 좀 더 올라가긴 했어요. 뭐 트럼프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리고 다우존스도 2월 12일이 저점입니다. 여기 17,000이죠. 지금은 여기서 깔끔하게
27,000까지 갔고요. 유로스톡스도 2월 12일이 저점이고, 그리고 코스피 마찬가지 2월 12일 저점. 무슨 작전 짠 거 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단톡방에 같이 있었던 것처럼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는 또 트럼프 이후로 더 갔죠. 지금 16,000에서 19,000까지 갔습니다. 어쨌든 저점은 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상하이도 마찬가지. 뭐 올라가는 건 느릿느릿했지만 2월 12일 이후로 더 이상 저점 깨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홍콩 지수도 2월 12일. 이런 거 보면 투자 참 쉽죠. 그러니까 자,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세계에서 그냥 거시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4대 상수를 놓고 그 흐름을 일단 파악한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알면은 이 현상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해결될지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걸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그게 나오면 그때 투자를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한테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는 이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고객들은 저희한테 교육도 받고 투자 컨설팅도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디에 어떻게 어느 비중으로 어떤 거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받는데, 잠깐만 한 5분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어가면은 사실 이제 그냥 지금까지 정말 크게 보면 이렇게 굴러왔다는 겁니다. 미시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더 많은데 이제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여기까지만 이해하더라도 굉장한 그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이 정도 파악을 한다, 혹은 이제 파악한 걸 이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단순히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지금까지는 전략 얘기를 했으면 이제 전술 이야기,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강의를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뭐 투자는 일반인들이 크게 할 수 있는 영역이 한 5개 있죠. 자, 전쟁하고 좀 비교하는 건 저는 좀 좋아하는데, 일단 이제 이쿼티라고 하는 건 주식입니다. 아무리 해군에 폭격을 하고 포병에서 해도 보병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진짜 점령이 되는 것이고, 진짜 큰 수익은 사실 주식에서 나는 거죠. 사실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좀 소위 말하는 좀 자산가들 분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주로 이제 부동산으로 되게 큰 재산을 얻으신 분들도 있는데,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수익 나면 이 각종 세금들과 뭐 별의별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게 남 좋은 일 하는 듯한 느낌이, 옆에서 보면 뭐 건물주라서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자기가 번 돈을 자기 돈으로 바꾸는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주식은 다 벌었으면 잘 거죠. 주식은 비과세야 되잖아요. 물론 뭐 코스닥에서 뭐 1% 이상 대주주가 돼가지고 뭐 그런 대형 자산가가 아닌 이상은, 아니 코스피에서는 뭐 1%면 뭐 현대차에서 정몽주가 5% 갖고 있는데요. 뭐 그럼 1% 넘어가려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익 나면 막말로 수수료 떼고 다 자기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왜 이걸 몰랐겠어요?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해보니까 여기는 뭐 해주는 게 없다, 눈에 없고 뭐 약간 위험하다 보니 이제 성과가 있으면 다 자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ELS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이 횡보할 때 조금 쓸만한 겁니다. 횡보할 때. ELS는 뭐 예를 들어 1년에 7%짜리를 하더라도 훌륭하죠. 7%짜리 훌륭한데, 뭐 시장이 좋을 때는 7%로 만족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근데 이제 옆으로 갈 때는 일부 자금을 ELS에 넣고 은행이 한 3-4배만 돼도 감사하겠다. 이런 좀 이렇게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시는, 소위 좀 은퇴하신 분들이 일부 자산을 이제 넣어둘, 모든 걸 주식으로 할 수도 없고 모든 걸 부동산으로 할 수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방 지원, 그러니까 전쟁이 소모전으로 이어졌을 때 뒤로 가가지고 약간 채우는 거. 아무리 그래도 은행이 이제 1.1%는 너무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폰 같은 존재죠. 펀드의 장점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주식의 장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주식을 수량만큼 사고 팔고가 용이하다는 거죠. 근데 펀드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적금하고 비슷한데 근데 펀드에 들어가는 것 뿐이잖아요. 요 두 개를 다 가지고
펀드기 때문에 기초자산 F 펀드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분산 효과를 가지고 있고 거래를 할 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 수 있다. 뭐 미국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미국 ETF를 사면 되죠. 간단합니다. 물론 뭐 애플이나 알파벳 같은 걸 살 수도 있겠지만 기업을 못 고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수에 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공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수익은 ETF보다 주식이 더 많긴 하지만. 자,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변액연금 같은 이제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간접 투자 상품인데 얘는 펀드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펀드 스위칭은 잘 이루어지면, 그리고 보험이다 보니까 10년 지나면 또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 주식형을 뭐 굳이 이걸로 할 필요는 없죠. 국내 주식은 원래 비과세니까. 근데 해외 투자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이 있어요. 한 22% 정도 있는데 얘가 비과세가 돼버리면 이 안에서 해외 투자를 해도 국내 투자를 해도 따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해외 투자할 때는 요 놈을 좀 많이 씁니다. 그 비과세를 하는 게 2%도 아니고 22%이기 때문에 물론 수익이 안 나면 세금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훈련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채권, 예금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하고 관련된 것들은 이쪽으로 몰아보고 좀 안전한 것들은 여기로 몰아보겠습니다. 얘가 중간에 있는 이유는 얘는 이미 종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비율 변경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거고요. 자, 경기가 굉장히 후퇴할 것 같다. 앞으로는 주식을 안 하는 게 답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뭐 이런 형태로 가겠죠. 뭐 채권 비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논의 장독 깬다고 ELF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한다든지. 그리고 ETF에는 또 거꾸로 가는 ETF 있죠. 뭐 인버스라든가. 예, 모든 지수가 내려가진 않을 거니까 경기 하반기 때 올라가는 ETF를 해도 좋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소형 주들이 날아가고 아주 아름다운 시장이 열릴 것 같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간단합니다. 예전에 범선들이 노 없이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가고 싶을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닻을 내리고 반대 방향으로 닻을 올려 가만히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판단이 어려우니까 그 앞에 전략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평소 때는 뭐 크게 경기가 호황이거나 그런 게 잘 없으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금 삼아서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그 안에서도 저희가 펀드 코칭을 해드려요. 그런데 보통 펀드는 한 배수가 많죠. 미국 펀드 하면 미국이 1%는 같이 1%는. 근데 조금 더 확신이 든다면 예를 들어 뭐 2009년 그때처럼이라든지 2010년 그때처럼 되면 레버리지 ETF 같은 게 있습니다. 2배로 가는 거죠. 같은 값은 2배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러면 뭐 변액보험이나 연금을 활용하지 말고 바로 그냥 이걸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다. 그럼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다. 보통 펀드라면 100만 원은 미국 펀드에 넣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1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빼서 레버리지 ETF를 넣는 거죠. 2배니까 미국이 올라가는 거 똑같이 수익을 따라갈 수 있죠. 그런데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되면 여기는 50%까지 남아있잖아요. 후발대가 남아있으니까 얘로 물을 타든 뭘 하든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큰 배들은 한 번 방향 틀면 다시 틀기 어렵죠. 이게 추세입니다. 추세는 아무리 짧은 추세도 한 번 방향 잡으면 2년 정도는 가요. 그래서 이제 큰 것들이 이렇게 가는데 사이사이에 이 큰 배가 접어날 수 없는 것에 먹을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중도 인출을 하든 여유 자금을 가든 해가지고 요거를 ETF를 저희가 제공하는 ETF 주식을 매도를 하는 거죠. 스타크래프트 보면 캐리어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평소 때는 지금 뭐 특별히 할 게 없을 때는 그냥 추세에 맞게 저축 겸 투자를 하시고, 그러다가 먹잇감이 보이면 그때그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자금이 좀 쌓인다면, 물론 목돈도 가능하죠. 적립식으로 설명드렸지만 목돈도 똑같은 개념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면, 그리고 이것들은 대부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요. 왜? 이왕지 보험으로 할 거면 세금 혜택을 보는 게 유리하니까.
그리고 국내는 어차피 뭐 국내 ETF는 뭐 해외 상장, 해외 그 투자가 아닌 이상은 비과세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때 결정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대강 개념은 조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